네, 심층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콕에 계시는 KBS의 김원장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방콕이 지금 혹시 현지 시각이 몇 시 정도 될까요? 방콕 2시간 늦습니다. 지금 5시입니다. 아, 오후 다섯 5시입니다. 아, 네. 이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겠네요. 아니, 네. 특파원님은 방콕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 9월 1일자 복귀입니다. 3년 임기 끝나서요. 네. 아. 말년 아이고. 병장입니다. 네. 아니, 그동안 그러면은 방콕을 제대로 못 즐기셨겠네요. 코로나 때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음. 방콕은 이제 동남아를 이렇게 다 커버하는 지국인데요. 한 네. 1년 반 정도는 방콕에만 있었습니다. 네. 좀 아쉬우셨겠네요. 방콕도 네네. 덥죠 지금. 방콕은 더운 나라입니다. 예, 네. 예, 방콕은 엄청. 근데 이제 이쪽 동남아 지역은 3, 4월에 아주 덥고요. 네. 네, 한 10월 넘어가서 신년까지는 뭐 좀 서늘하다고 할까요? 날씨가 좋습니다. 뭐 네. 거기 계시다가 이제 한국 오시면은 뭐 한국의 여름은 여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네, 오늘 한국이 요즘 8월이 너무 습하고 덥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태국 분들이 한국 관광 가서 음. 또 우리 교민들이 가서 아주 음. 더워 죽겠다고 하고 오신대요. 8월 달에 갔다 오시면. 아 맞습니다. 오히려. 네. 자 오늘 저희가 우리 김원장 특파원님을 연결한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태국에서의 정치적인 뭔가 엄청난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3프로 TV니까요. 네. 연결했으니까 태국의 정치 상황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네. 그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경제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군부 쿠데타가 잦은 나라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지난 20여 년 전에 이제 탁신이라는 우리가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탁신 전 총리가 집권하고 또 쿠데타로 쫓겨나고 하여튼 20년 동안 선거만 치르면 탁신의 푸어타이당 그러니까 포더타이라는 뜻인데 푸어타이당이 승리하면 군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럼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그러면 이제 군부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게 이제 사이클처럼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푸어타이당이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총선을 할 때도 역시 군부 여당이 이기거나 아니면 야당 탁신계 푸어타이당이 이제 막내딸을 내세워 총선을 치렀는데 푸어타이당이 또 이길 거다 했는데 전진당이라는 신의 아주 혁신 정치를 내세우는 전진당이라는 피타라는 정치인 42살의 신의 정치인을 내세운 전진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네. 피타가 총리가 될 줄 알았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총선 끝나고 상하원이 합동으로 해서 다수당이 됐으면 이제 내각제 국가에서는 다수당이 되면 거기서 총리가 선출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다수당 확보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해서 총리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 국민들은 이 사람을 총리시켜라고 뽑았는데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총선이 있었는데 5월 14일 날 거기가 네, 네. 어떻게 몇 석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표를 하나 드렸는데 하나 올려주실래요? 네.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푸아타이당 이제 하원 50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과반 250석 이상을 원래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푸아타이당이 141석에 그쳤고 탁신 정당이죠. 네. 151석 전진당이 특히 지금 저 사람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피타라는 젊은 지도자입니다. 피타의 전진당이 방콕 33석 중에 32석 그러니까 뭐 방콕을 다 쓸어갔죠. 네. 하면서 일당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이제 과반을 확보해야 되니까 포타이와 연정을 통해서 지금 여당인 군부 여당에 맞서서 과반을 확보하고 싶었는데 아주 독특한 제도 때문에 아주 독특한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이제 두 당이 151석, 141석 이렇게 확보를 했고 나머지부터는 이제 전부 여당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40석, 36석 확보한 데가 이제 군부 정당들입니다. 지금 여당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다섯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지금 현 총리고요. 네, 프라유시라는. 그러니까 군부 정당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타이가 지금 저 피타 밑에 보이는 여성 37살의 패통탄이 이제 탁신의 막내딸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두 정당이 연정을 했는데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 이합 집산을 다시 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했고 총선을 네. 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여기는 이제 그 총리. 총리를 뽑는 거고. 대학 제국가니까. 예, 총리를 네. 뽑는 건데 이제 며칠 전에 네. 총리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렇습니다. 독특한 네.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좀 실패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내각제라면 예를 들어 500명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치면 250명 과반 확보하면 그 정당이 또는 안 되면 뭐 연정 통해서 거기서 총리 후보 내에서 과반 확보하면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집권 여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은 군부가 투표만 하면 지니까 야당이 지니까 그러니까 2017년에 개헌을 하면서 250명 상원 의원은 군부가 지명을 할 테니까 국민들이 500명 하원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군부가 지명한 상원의원 250명과 함께 750명이 함께 총리를 뽑겠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군부 여당에서는 250석이 자동으로 따라오니까 125석만 하원에서 이기면 되지만 야당은 집권을 하려면 상원 250표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375석을 하원에서 압승을 거둬야 되는데 이번에 한 320석밖에 못 챙기고 50석이 부족해서 야권이 지금 총선에서 크게 이기고도 정권을 못 가져오게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또 27일 날 다시 총리를 좀 다시 한다면서요? 네, 네. 예. 방금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마저도 연기되고 이제 태국은 이제 태국 정치권은 점점 뭐랄까요 서로 답을 못 찾는 출구를 못 찾는 네.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네. 탁신 총리의 푸아타이 당이라는 게 20년 동안 태국에 사실 멀쩡한 전국 정당은 이 푸아타이 당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그게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탁신이 2001년도에 집권하고 2006년도에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직전에 친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통신 기업을 자녀들에게 파는데 자녀들에게 이제 지분을 물려주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버진 아일랜드에 만들어서 지금 나오는 저 패통탄 딱 막내딸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헐값에 물려주고 당시 총리가 그런 걸 한 거죠. 그 세상에 그렇게 헐값에 지분을 물려받은 아들 딸이 이걸 또 테마세게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부펀드에 제값을 받고 팔아서 한 번에 1조 7천억 원인가를 남깁니다. 태국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차익을 남긴 거래인데 네. 그 거래를 통해서 이제 탁신이 뭐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실망시키고 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권을 뺏기고 다시 총선하면 군부가 또 지고 이게 이제 계속 되풀이되어 온 과정에서 총선을 했더니 태국 국민들이 지금 체제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정말 그 피타라는 신의 정치인에게 몰표를 몰아준 거죠. 그런데 피타가 집권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피타가 총리가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안 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연기는 됐지만은 또 총리를 네. 뽑을 거잖아요. 그럼 네. 파라타이 당이 혹시 군부랑 또 연정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 총선 하기 전에 여기 이제 태국의 기자들이나 우리 대사관의 정무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 아니 푸아타이가 군부랑 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군부 여당과. 그래서 아니 그 무슨 말이냐. 이게 탁신이 총리하다가 쿠데타로 쫓겨났고 탁신의 매제가 총리하다가 쿠데타로 쫓겨났고 탁신의 여동생 잉낫이 총리하다가 2014년에 쿠데타로 쫓겨나서 지금 군부 여당이 있는데 어떻게 푸아타이 당이 군부와 연정을 하냐 물었는데 여긴 태국이라는 거예요. This is Thailand. 실제 총선 전에 기자들이 이 시나리오를 패통탄에게 그러니까 물어봐요. 탁신의 딸에게 그러니까 푸아타이 당의 총리 후보인 탁신의 딸에게 이렇게 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거 진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패통탄이 부인을 안 했어요. 여기는 뭐든 일어날 수 있는 여기는 태국이니까요 라고 이야기했고 하지만 총선 끝나고 피타와 푸아타이가 1, 2당이 돼서 연정을 통해서 군부 정당을 제치고 총리를 피타가 가져갈 걸로 밀어붙였는데 상원이 역시나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피타는 그러면 이제 푸아타이 당의 총리 후보를 양보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상원이 여전히 푸아타이 당에 압력을 가하고 이제 며칠 전부터 노골적으로 피타와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피타와 연정을 하면 우린 총리 못 시켜준다. 푸아타이 당 후보도. 네. 또 왕실 모독죄 이야기 꺼내지 마라. 네. 왕실 모독죄 개정한다는 게 이제 피타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네. 이제
왕실이 태국의 정치 시스템의 이제 가장 상부 구조에 있는데 그걸 흔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피타는 총리 가능성이 없어졌고 어. 푸아타이 당은 피타랑 같은 연정을 계속 유지한다면 상원에서 표를 못 받으니까 푸아타이 당도 집권을 못 한단 말이죠. 방법은 뭐예요? 군부와 연정을 하고 피타가 지금 왼쪽에 있는 피타가 패통탄이 피타를 배신하는 거죠. 군부랑 연정을 하면 자 보세요. 군부는 권력에서 쫓겨나지 않아서 좋죠. 패통탄은 집권을 하게 되죠. 푸아타이 당은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유죄 판결 받고 지금 두바이에 가 있는 탁신 총리는 딸의 정당이 자신의 정당이 집권하게 되니까 곧 금이 환영하겠죠. 다 좋아요. 네, 모두에게 좋습니다. 다만 국민들만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 전진당이 151석 얻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왕실 모독죄를 없애겠다는 해지. 그런 그걸로 인해서 좀 얻은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그러면 네, 네. 시청자들 모르시니까 왕실 모독죄가 뭐고 왜 생겨났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형법 112조로 왕실 모독죄, 레 마제스테가 존재하고 실제 실형이 주어집니다. 네, 뭐 여기서 지나가다가 왕을 비판했다고 해서 잡아가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네, 저 지난주에도 근데 여기 젊은이들이 계속 저항을 해요. 그래서 작년 2월에도 여기 이제 시안 파라곤이라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명동 한복판에 백화점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왕실 퍼레이드에 경찰이 에스코트 해주는 이게 이제 우리 세금을 쓰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로 이렇게 스티커로 물어본 탐마사 대학교의 여대생이 있었는데 물론 체포됐죠. 아이고. 체포되고 풀어줬는데 그 다음 달에 풀어줬는데 나와서 전자발찌 치고 나와서 또 거기 가서 또 했어요. 그래서 또 기소됐죠. 근데 단식투쟁으로 풀려 나와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게 오늘 아침 저희 뉴스에 아침에 나갔는데 계속 저항을 하죠. 그렇지만 정말 이 나라의 금기예요. 금기.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피터라는 신의 정치인이 정말 젊은 케네디나 젊은 오바마 같은 정치인이 딱 나타나서 내가 이거 개정할게요. 저에게 표를 주세요 했더니 태국 국민들이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몰표를 줘서 제 일당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런데 태국의 지금 정치 시스템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피타가 총리가 되는 건 물 건너갔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왕실이 잘 못하나 보죠? 그 라마 10세인가요? 왕실이 네. 부패하고 조금 그러는가 보죠? 세금을 맘대로 쓰고. 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이제 왕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왕실이 워낙 돈이 많거든요. 이제 시암 시멘트 그룹, 네. 은행도 대주주고 왕실이 이제 수십조의 재산을 갖고 있어서 음. 국왕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지 우리 세금을 쓰지 않는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왕이 실제 방콕에 좋은 땅을 국왕이 굉장히 많이 갖고 엄청난 임대료를 받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이씨 왕조의 후계자가 뭐 광화문에서 뱅뱅사거리까지 땅을 갖고 임대료를 다 엄청난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걸 국민들에게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그런 상황인데 네. 왕실은 좀 복잡합니다. 지금 라마 10세 이전에 라마 9세 푸미폰 국왕이 몇 년쯤 집권했을 것 같으세요? 한 대충 맞춰보세요. 30년? 오래 집권했어요. 30년. 30년, 40년. 영조가 52년 집권했거든요. 영조가. 네. 더 긴가요? 70년 푸미폰 기간이 70년 집권 엘리자베스 여왕도 70년 집권하셨어요. 거의 2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거네요. 일단 얼마나 오래 살아야 돼요. 일단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푸미폰 국왕이 둘 다 공통점이 갑자기 한 명은 17살 때 한 명은 24살 때 갑자기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고 근데 선정을 베풀어서 사실상 푸미폰 국왕은 오늘의 태국의 근대화를 이끈 주인공이에요. 32년에 그때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왕정을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유명무실한 왕실을 푸미폰 국왕은 정말 선정을 베풀어서 왕실의 권위를 다시 살리고 정말 정치권보다 더 실존하는 신으로 군림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2020년 말에 그때도
한 70석을 얻은 개혁 정당이 있었는데 지금 전진당의 전신인 퓨처 포워드당이라고 FFP라고 있었는데 그 정당을 좀 이게 이 정당이 클 것 같으니까 태국 헌재가 정당 해산 명령을 내리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방콕 시내로 몰려와서 몇 달 동안 시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탐마사 대학에서 대학생 지도부가 10개의 왕실 개혁안을 발표를 해요.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시위 현장에 기성세대가 거의 없어요. 음. 그러니까 왕실에 대한 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시위 현장에 이제 대학생들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실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피타라는 후보는 왕실 개혁을 하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고 뭐랄까요, 기득권으로 상징되는 상원 의원들은 결국 눈치를 보다가 피타를 드랍시킨 거죠. 이제 이제 국민들의 선택, 푸아타이 당의 선택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태국 국민들이 선택할 겁니다. 거리로 나갈지 어떻게 될지.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당을 네. 해산할 때 헌법재판소도 군부가 장악한 거군요, 결론적으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을 개헌해서 아니 국민들이 뽑는 국회의원이 500명이 있는데 우리가 뽑는 상원의원 250명도 500명하고 같이 총리를 뽑게 해주세요라는 말도 안 되는 헌법을 만들어서 실제 이게 이제 2017년도에 국민투표를 61%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근데 이제 뭔들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선관위에서 피타가 갑자기 많이 득표를 하니까 너가 갖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분 이거 선거법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더니 갑자기 피타 총리 인준하려고 상하원 합동 투표를 하는데 의원직 정지 명령이 내리고 헌재에서요. 네, 헌재에서 또 피타가 내세운 공약 중에 그 왕실 모독죄 개정 이 안이 혹시 그러니까 헌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전에 FFP처럼 또 정당 해산의 수순을 밟고 있고 이게 시그널이 돼서 상원이 그런 위험한 정당엔 우리가 그 사람의 후보를 총리를 뽑을 수는 없지 이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던 피타라는 분이 새롭게 등장한 신예인 거잖아요. 네. 앞서서 잠깐 이제 뭐 젊은 분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인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좀 뭔가 혁신적인 것을 하려는 인물인데. 저도 이제 여기 다수당이 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정말 뭐 멋진 사람이고 태국 이제 방콕이 워낙 국제화된 도시지만 뉴질랜드에서 자랐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나왔고 MIT에서 MBA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탐마사 여기 민주화의 성지라는 탐마사 대학에서 먼저 학부를 나왔고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 같은 스펙을 가진 여기서는 완벽한 남자라고 통칭하고 심지어 7살 딸을 키우는 그래서 싱글 데디예요. 그래서 싱글 데디여서 더 완벽하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랬는데 이제 피타의 꿈은 다음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또 4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할 건요. 이제 군부가 있고요. 네. 군부는 정말 태국의 100년 된 기득권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20년 동안 푸아타이가 집권했는데 거기는 이제 거대한 자본 그룹이잖아요. 재벌의 후원을 받는. 그래서 군부 여당과 푸아타이가 선거를 하면 야당 측 후보들이 훨씬 돈이 많습니다. 재벌이 후원하니까. 네. 푸아타이 지금 피타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 세력이니까 피타는 어디 출신이냐? 피타도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케네디 스쿨 가고. 그렇죠. 네. 피타의 전신, 그러니까 전진당의 전신인 FFP, 그러니까 뭐 미래로 정당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헌재가 이제 거기 정당 해산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표 역시 굉장히 태국은 그러니까 사다리가 얇아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좋은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기는 쉽지 않은 걸 또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태국은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그 사다리가 정말 우리보다 훨씬 가늘어요.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가난한데 출세한 사람 리사밖에 없다고. 블랙핑크의 리사밖에 네네. 없다고. 아까 4년 말씀하셨는데 이게 총선이 4년마다 네네. 열리는 건가요? 네. 근데 이 지금 군부가 그때 헌법을 고칠 때
사회가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맨날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250명 상원을 뽑아서 그 상원도 총리를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상원의 임기가 이제 끝나요. 그럼 이제 다음 총선 때부터는 진짜 국민들이 표를 많이 준 정당이 다수당이 돼서 거기서 총리가 나오겠죠. 네. 네. 기자님 그러면 희망은 있어요. 희망은. 희망은 있는 겁니까? 저는 네. 어떤 뭐 희망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태국이 좀 변혁할 수 있는 희망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좀 허들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저도 기자인데 음. 왜 지금의 이런 그야말로 앙시앙 레짐이에요. 구체제를 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국제화된 도시에서 받아들이고 살까? 그게 정말 납득이 안 됐어요. 네. 물론 청년들이 시위도 하고 하지만 그 에너지가 매우 약하고 하지만 기자가 여론을 잘못 읽은 거죠. 태국의 언론도 마찬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민들은 이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고 표로 피타를 밀어준 거였는데 표현을 한 거죠. 네, 표현을 한 거였죠. 네, 그 민심을 우리는 못 이해했던 거고요. 그게 터져 나왔는데 태국의 지금 정치 시스템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럼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 총리가 못 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네. 또 군부에서는 더 압박하면서 네, 네. 좀 할 게 뻔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네. 또 태국 전국이 좀 혼란으로 네. 갈 가능성이 좀 큰가요? 지금 봐서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음. 그럼 이제 푸어타이가 선택해야 합니다. 방법은 376석에서 과반을 얻는 방법은 현재로는 군부 정당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죠. 군부랑 연정을 해서 군부에게 장관 자리도 몇 개 줘야 하고 어쨌든 피타와 연정을 깨야 해요. 피타와 붙어 있으면 군부의 상원 의원들이 총리 인준을 안 해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태국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그걸 또 이제 내 납득을 표의 못하시고. 가치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헌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여기 방콕 스쿰빗이나 시암 파라곤 쪽에 뭐 태국은 늘 이게 되풀이되어 왔는데 또 언제 시위가 거세지고 공권력이 동원되고 뭐 이럴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방콕 애들 와 보셨죠, 두 분 다? 아우 안 시암파하고는 수쿰빗 다 가봤습니다. 아이고 네. 특히 여성분들. 네.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180만 명이 오세요. 제가 오. 마지막으로 네, 갔던 일년에, 해외여행이 해마다. 방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 겉모습만 보면 화려하죠. 이렇게 국제화된 음. 도시에서 정치 시스템은 우리 3, 40년대 그다음에 왕권은 그 위에 존재하잖아요. 항상 길거리 다니면서 그 왕의 사진이나 이런 사진 것들이 정말 쫙 많이 걸려 있는 거 보면은 그 있죠. 손가락질도 네.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이 잡혀간다고. 체제가 예. 예. 이 이해가 체제가 사실 안 과연 됩니다.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글쎄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말이 쉽죠. 우리는 정말 우리도 사실 40년 전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민주주의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정치 시스템에서 민주주의 빼고 나면 왕이 다스리고 신이 통치하는 2,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 2000년, 3000년 동안 사회적으로 얻은 성취가 다 하나도 없는 건데 이 사회가 지금 많이 그래요. 이렇게 발전된 사회가 도로에는 테슬라가 굴러다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왕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쵸. 거기 비판하면 쇠고랑을 차는 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네. 그 지금 보시면은 이제 후진적인 그 정치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아까 네. 이제 경제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소수의 왕실이 또 그 뭐 이렇게 통신사라든지 그런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아까 네. 야당 쪽에서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네. 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좀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 네. 상황이 뭐 그다지 좋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로 우리는 어느 나라 이야기합니까? 요즘 다 베트남, 베트남. 또 현대차가 있는 네. 인도네시아 이야기하고 사실 전 세계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관심에서 태국이라는 동남아 경제 대국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경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네, 두 분이 보시기에 동남아의 경제 대국은 어디입니까? 경제 대국? 어디서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사나요? 동남아에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제 경제하시는 분들은 GDP 개념으로 보니까 인구가 2억 7천만이니까 1인당 소득이 3,000달러밖에 안 돼도 곱하면 인도네시아가 제일 큰 나라죠. 근데 브루나이가 그거 이제 그러니까 1인당인데 이제 좀 멀쩡한 나라 중에서는 뭐 싱가포르는 빼고 싱가포르는 뭐 싱가포르는 네. 워낙 8만 달러가 될 것 같으니까 네. 뭐 싱가포르는 동남아라고 인구 500만에 음. 뭐 사실 멀쩡한 나라인데 우리 뭐 이제 싱가포르 소도시 제쳐두고요.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말레이시아가 있죠. 네. 그 이제 12,000달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제일 높지만 여기 국민이 한 3천만 명밖에 안 되니까 또 사실 말레이시아 많이 주목받지 못합니다. 역시 인구가 많아요. 네. 경제에서. 음.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다 따져보면 태국은 인구도 적당히 7, 8천만이 되고 국민소득도 8,000달러가 되니까 태국이 상당히 경제력이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동차 클러스터를 깔고 수많은 일본의 전자회사들이 와 있어서 지금도 19개 완성차 공장, 완성차 브랜드 공장이 있을 정도로 자동차 클러스터가 거대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랄까 경쟁이 무겁죠. 제가 그 GDP 그래프 하나 보내드렸는데 하나 올려주실래요? 네네. 중국에는 벌써 따라잡혔고요. 1인당 GDP로 보면요. 베트남도 뭐 베트남이 2020년에 GDP가 태국의 그 전체 GDP가요. 네. 전체 GDP가 태국의 절반도 안 됐었는데 베트남 지금 인구 1억이란 말이에요. 여기 네. 7, 8천만이고. 근데 이제 베트남이 아시다시피 해마다 6%, 7%씩 성장하다 보니까 태국은 뭐 4%, 5%도 버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8년, 9년에는 베트남에도 따라잡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태국 경제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네. 그런 와중에서 뭔가 변형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최근에 그 튀르키예 대선의 결과를 지금 보면서도 그래프를 제가 한 네. 번만 다시 설명을 네네. 드리면 예. 위에 국가가 안 나왔는데 위에가 네. 중국입니다. 맨 위에가 이제 위에가 이건 지금 저 태국과 베트남을 GDP를 비교한 건데요. 네. 1인당 소득 보면 사실은 뭐 불과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뭐 이 뭐랄까 그런데 이제 거의 안 기울기가 보였네요. 가파라지면서 가파라지면서 잠시 많이 이제 얼마 올랐네요. 지나지 않으면 베트남에도 따라잡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튀르키예 대선 결과를 보면서도 네. 많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이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변화를 표심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보병들이 발생을 하고 정부에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결론이 올해 안에 일단은 나겠죠. 그럼요. 네. 원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일 예정이었는데. 상하원 합동으로 총리를 뽑을 뻔했는데 지금 뭐 푸아타이에서 누굴 총리 후보로 내세울지 시레타라는 거기도 이제 부동산 재벌인데 네. 그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마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음. 또 다른 총리 후보를 뽑았는데 또 부동산이 1조 원 이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의 경제를 상징한다고나 할까요? 경제 네. 규모가 대단한 것 격차도, 같은데. 격차가 워낙 크고요. 그쵸.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태국의 경제 격차, 부의 격차에 대한 통계는 워낙 많아서 설명해 드릴 것도 없지만 네네.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도 감추고 가난한 것도 좀 감추는 또 남을 많이 의식하는 나라잖아요. 부자도 태국은- 감추나요? 네네. 우리는 이렇게 그럼요. 부자가 돈 많은 거 내가 막 소문나면 안 된다. 내 통장에 7,200억 있어 이렇게 드러내지 않죠. 근데 이 나라는 다 드러내고 살아요. 나 1조 있어.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아주 그 클래식카를 한 50대씩 모아놓고 네. 창고에 네네. 거기는 이제 누구 회장님의 그래서 1년 내내 에어컨을 틀죠. 더운 나라니까 차들 시원하도록.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고 가난도 감출 수가 없고 별로 감추려고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네. 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인데 음. 그래서 가난도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고 그래서 음. 부도 잘 감춰지지 않고 가난도 잘 감춰지지 않아서 더 여기에 이제 와서 살아보면 더 격차가 더 커져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그 산업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네. 산업 시스템도 제조업이나 이런 전자나 자동차 이런 부분은 1년에 250만 대 정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인데 아직도
자기 브랜드가 없어요. 아. 네, 뭐 전자는 물론이고. 자동차를 태국에서 네.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아까 네, 1번 자- 클러스터 음. 형성했다고 1번 차. 네, 네. 그 한 1년에 250만 대.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차 브랜드들이 예전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간 한 170만 대, 180만 대로 떨어졌고. 전자 산업은 더 하죠. 여기 이제 방콕의 시내를 가 보면 뭐 도시바 에어컨 저 뭐 20년 전에 우리 벽걸이 에어컨이 광고해요. 어. 근데 우리가 요즘 LG나 삼성의 에어컨 어떻게 만듭니까? 네. 이게 이제 일본의 전자산업의 현주소를 말해주는데 그걸 만드는 시스템이고 게다가 그 제조업 기술을 거의 가져오지 않아서 자체 브랜드도 별로 없고 예, 그러면 이제 태국 부자들 태국 대기업들 물론 이렇게 큰 경제가 큰 나라에서 태국 대기업들은 뭐 하냐 유통 뭐 부동산 뭐 이런 거예요. 내수네요, 그냥. 다 이게 독점 구조고 그냥 내수. 자기네들 지대 추구- 배불리라는.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 독점 구조로 꽂아 놓으면 R&D나 기술 개발 없이 혁신 없이도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 CP그룹이라고 아주 태국을 대표하는 그룹인데 여기 편의점이 다 세븐일레븐이에요. 거의 90% 이상. 일본의 세븐일레븐이 네, 네 가져다가 독점을 여기서 하고 하는데, 있군요. 네 브랜드 가져다가, 네. 그러니까 동네 슈퍼가 한 브랜드면 예를 들어 태국에서 칫솔을 만들거나 태국에서 치약 만드는 제조업은 기술 개발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CP그룹의 아들의 친구라도 한 명을 잡아야 할까요? 2번이죠, 2번. 네, 네. 음. 그러니까 혁신이 잘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차나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겠어요. 이 나라가 그런 거죠.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분배도 약하고요. 분배 거리도. 네. 연봉 좋은 일자리 많이 받아야 그게 소비로 이어질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내수가 어렵고. 근데 수출도 주로 이제 일본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이 와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팔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구조니 여기서 중국이나 한국처럼 기술이라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쪽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장관들이 지금 한국에 현재 가 있어요. LG 이런 데 방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쉽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어쨌든 피타라는 새로운 인물이 좀 개혁을 펼쳐내려고 하는데 그 행보도 굉장히 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뭐 그 민심이 작용을 한 결과가 정말 도출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경제가 태국이 어쨌든 개혁을 펼쳐야 경제도 조금 더 부흥할 수 있고 그럴 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태국은 우리나라의 한 80년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조금 여러 더 통계로 보면 다릅니까? 그렇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방콕을 보면 이건 뭐 이 스카이스크래퍼들, 빌딩들 보면 우리보다 더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방콕 포스트나 여기 영자 신문들도 한국은 30년, 40년 전에 다 군부를 청산하고 선진국 대열로 갔는데 4, 5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못하던 한국이 또 우리는 지금도 쿠데타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런 컬럼들을 매우 자주 만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정치가 상부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죠. 네. 그 태국 경제는 관광 산업이 좀 비중이 큰 건가요? 관광. 관광 대국이라고 하지만 예. 네, 관광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GDP에서 차지하는 건 해외가 한 15%고 태국 국민들의 내수 내수가? 관광까지 합쳐도 18%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관광으로 제가 피타를 만났을 때 피타가 그러더군요. 관광으로 우리나라에서 60 몇 개 주에서 관광으로 혜택을 보는 데는 파타야, 푸켓, 방콕, 치앙마이 여기밖에 없다. 결국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광 자원이 많은 게 정말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태국이라는 좋을 국민들에게 혜택일까? 그렇죠. 공교롭게도요. 결과론이지만 지금 유럽 존에서 경제 안 좋은 나라들이 전부 관광이 조상들에게 아주 좋은 이탈리아, 뭐
관광지를 스페인, 받았죠. 네, 그리스 문화유산. 조상들에게 아주 좋은 문화유산을 물려받았죠. 음. 네, 좋은 먹고 살 만한 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과연 혜택일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 다이아몬드 취재를 갔었는데 음.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7살, 다이아몬드가 8살만 있어서요? 되면 다이아몬드 광장을 가니까. 그러면 어. 그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나라에서 다이아몬드는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저는 재앙이죠. 그래서 네, 물론 태국은 정말 관광 여건이 정말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네. 그렇지만 관광 산업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전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따뜻하고 관광 자원이 많다 보니까 절실함이 없고 그래서 더 더딘 게 아닌가. 여기에 또 잘못된 정책 프레임까지 그래서 더 태국의 경제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아까 이제 우리나라 와서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데 네. 그럼 네. 태국에서 제조업을 가게 되면 뭐가 좀 유리한 점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차도 그동안에 얼마나 일본차 점유율이 90%가 넘는 나라니까 그 거리에 일본차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현대차를 세상에 일본 법인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포기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올 3월에 현대차 판매 법인이 들어올 정도로 정말 일본 경제가 아시다시피 베트남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우리가 이제 투자도 당연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투자 1위고 여기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일본이 투자 1위인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투자로서는 여긴 말 그대로 인도 차이나 반도입니다. 왼쪽 서쪽으로 가면 인도고 동쪽으로 가면 중국입니다. 네. 제조업 만들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술 클러스터도 좋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불안한 정치 시스템, 그쵸. 그다음에 이제 날씨도 덥고. 네, 우수한 인력, 음. 네, 저는 특히 인력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이게 사실 중국 전문가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시만 발전해 있거든요. 네. 여기 7천만의 인구인데 방콕에 800만 빼면 제일 큰 도시가 치앙마이가 한 15만, 그 주변까지 해서 1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농촌 지역의 교육, 인프라 이런 분들이 발전 안 되면 그럼 균일하게 뛰어난 시민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유지할 만한 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중국의 대도시들 벗어나면 여전히 중학교도 잘 안 가는 시스템처럼 우수한 정치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데 이 나라도 역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뭐 태국 이야기는 물론 이제 다른 나라고 우리나라가 아니긴 하지만 오늘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아직까지 민주화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국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산업이나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국민들은 참 불행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태국 여행 갈 때마다 항상 그 네. 거리에서 만난 태국 분들은 항상 밝은 표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음. 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네. 태국 사람들 보면 주위에 태국 사람들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5천 년 동안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초근 목피를 알면 참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네네. 그냥 열매 따먹고 물고기 잡으면 되는데 왜 나무 뿌리를 캐먹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무거워지고 출산율 급격하게 태국의 중위 연령이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중이요? 한 중위 연령.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을 중간 7천만 명을 연령. 줄로 쫙 세우면 제일 가운데 사람 몇 살일까요? 더운 나라는 이게 약간 그 평균 수명이 짧아가지고 한 30대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40대? 베트남이 30 몇 세고요. 네. 참고로 대한민국은 정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중위 연령이 42점 몇 세입니다. 네네. 태국이 41세입니다. 꽤 높네요. 얘를 안 낳아요. 1.08명 2022년 기준으로. 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하고 워낙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지만 네. 힘든 거예요. 그쵸. 힘들면 먹고 살기 동물은 힘들죠. 번식을 안 하거든요. 네.
힘들면 애 안 낳고 결혼 안 합니다.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가 별거 있습니까? 다 그쵸. 힘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겁니다. 근데 예. 그런데 $8,000에 음. 국민소득 $8,000에 1.08명이 돼버린 거죠. 음. 국민소득 $80,000의 스위스가 1.1명 정도니까 음. $80,000 국가가 하는 만한 저출산을 지금 $8,000 국가가 맞닥뜨렸으니 문제가 심각하군요. 태국의 경제가 얼마나 앞으로 무거울지 짐작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태국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좀 양질의 그런 노동력 같은 경우에도 수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제조업을 유치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된 이러한 좀 개혁을 막고 있는 정부의 이러한 스탠스가 과연 이 국민의힘으로 특정 정당 얘기한 거 아닙니다. 국민의 뭔가 이런 민심으로 바꿀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저희에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한국 다시 돌아오실 때 조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KBS 네, 김원장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콕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